네, 아우디 A7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아우디 A7 여러 가지로 제네시스하고는 다르죠. 다른 점 중에서 뭐 너무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사실은 뭐 비슷한 점을 찾기 더 어려운 정도로 다릅니다. 그냥 다른 차예요. 그냥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두 자동차인데, 자동차와 자전거처럼의 차이인데, 그 중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 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옆으로 가도 어지간히 보여요. 어지간히 옆으로, 어지간히 위아래로 가도 다 보입니다. 근데 그 현대차 여기까지, 위로는 여기까지 보이죠.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보이는데, 현대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조금만 위아래로 움직여도 금방 가려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현대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뭔가 좀 세팅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그 창 자체가 지금 이 차가 훨씬 더 넓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거리를 감안하면 유리창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현대차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영역이 유효 영역이 더 넓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울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는 게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내용은 이 안에서도 보이는데요, 계기판 안에서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용이 굉장히 수려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드그레인도 제네시스가 이 아우디를 그대로 따라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어로드를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우디가 이제 리어로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대중 브랜드 중에선 원조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우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는 요트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요트 바닥 같은 그런 우드를 사용하고 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기도 하고, 처음에 봤을 때는 뭐냐 이거 이런 느낌이 들지만 보다 보면 또 나름대로 느낌이 좋은 그런 우드 트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이걸 선택하지 않겠지만요. 크루즈 컨트롤 굉장히 특이합니다. 약간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나서 속도를 이렇게 세팅하는 대로 빨간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00km로 맞춰놓고 가면 앞차의 브레이크 밟는 것에 맞춰서, 저는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앞차의 브레이크 밟는 것에 맞춰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거리를 좀 더 좁히려면 이런 식으로, 거리를 좀 더 넓히려면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건데요. 이렇게 세팅하는 게 뭔가 굉장히 아날로그 느낌이 나요. 보통 이제 그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여기 장착되어 있는 차들은 이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부분이 크루즈 컨트롤을 하게 되면 이 나머지 부분이 다 가려지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크루즈 컨트롤은 아주 최소한의 영역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보를 보여주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버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버튼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오디오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전화기의 내용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디오에서 다음 곡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이걸 보면서 오디오로 넘어가서 오디오에서 이제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편하죠. 네, 이렇게 오디오를 확인하고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굉장히 어렵다.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고 끊는 것도 결국에 이 같은 버튼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도 버튼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이지만, 버튼이 최소화되어 있는데 하나의 버튼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게 됩니다. 여튼 그리고 터치스크린이 아닌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데, 터치스크린이 아니면서 이 MMI를 갖고 조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MMI가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MMI에 있는 네 방향 버튼을 사용해서 하나씩 누르면 이 내비게이션에서도 네 방향 버튼들이 각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의 왼쪽 아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지라고 쓰여 있는 것을 눌러야 되겠다 하면 이 동그라미에 있는 왼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게 동작하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기능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손끝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 부분 이 차에서 뭐 굉장히 장점이고, 그리고 제네시스하고 제가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 차가 제네시스라서 근데 제네시스는 이 백밀러, 사이드 미러의 위치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높고 가깝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밀러가 위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 차의 경우는 백밀러가 상당히 조금 멀리 있고 그리고 낮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공간이 어지간히 다 보이죠. 사각지대가 크지 않은 사이드 미러입니다. 저쪽 편은 조금 더 사각지대가 커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은 사실 공간을 더 차지하더라도 멀리 있기 때문에 저쪽에는 사각지대가 더 적은 편이죠. 실제로는 이쪽에서 사각지대가 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이 정도 공간을 만들어줘야만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런 부분이 좀 독일 차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썬루프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태양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태양을 굉장히 숭배하는 듯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왜 또 이 머리 공간을 이렇게 그 좁은 이런 것밖에 뚫어주지 않는지 정말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게 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독일 차들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S클래스는 훨씬 더 크게 뚫려 있거든요. S클래스든지 뭐 A클래스든지 최근에 나온 독일 차들 보면 다 천장의 유리를 굉장히 크게 뚫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그 천장 유리를, 이 썬루프를 만드는 회사도 독일 회사입니다. 베바스토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i13이 뭐 이런 차들 다 베바스토의 그 파노라마 썬루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그 빨강, 파랑 이런 것들 원색 계열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처음 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들 수가 있는데, 보다 보면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진정한 세련미야,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 빨간색이 실내 곳곳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차가 아우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요즘 기아차들이 점점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건 좀 좋으면 따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운전을 하면서 리뷰도 같이 할 수가 있네요. 근데 이렇게 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된다는 경우가 나오죠. 지금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계속 앞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대응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끼어드는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건데, 뭐 아직 아우디가 지금 뭐 운전하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책상 다리 하고 이렇게 운전하면 되는 겁니다. 참 쉽네요. 운전이 참 쉬워지는데, 그 또 하나 놀라운 점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핸들을 또 아무리 크루즈 컨트롤이라도 핸들을 잡아줘야 돼요. 핸들을 계속 이렇게 보타를 해줘야 되죠, 현대차는. 근데 이 차는 핸들을 안 잡고 있어도 계속 정확하게 직진합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게 뭐야 생각할 수 있는데, 노면은 어쨌든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노면은 반드시 이렇게 굴곡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직진한다는 것도 대단한 기술입니다. 현대차가 아직 이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제네시스를 운전해보면, 제네시스는 항상 이렇게 운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운전하다 보면 금방 피로해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야, 생사람 잡는다, 제네시스가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현대차 뭐 아반떼 몰고 있는데 나는 뭐 똑바로 잘만 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독일차 운전하다 현대차 운전하면 이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 큰 차인데 현대차만 운전하다 보면 마치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옆으로 노면이 기울어 있으면 당연히 옆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안 갑니다. 정확하게 직진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노면이 기울어 있어도 직진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현대차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현대차를 직접 샀죠. 사는 소비자일 정도로 현대차를 좋아하는 그런 한 명의 소비자입니다. 요즘
현대차 내비게이션은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정도로 내비게이션이 잘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렇게까지 잘 만든 건 아니고, 독일 기준에서는 어쩌면 잘 만들었다고 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눈높이는 너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다, 요거 그래 뭐 목적지까지 갈 때 내가 간혹 써주기는 하마,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그 독일차 3사 중에서는 가장 좋은 편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되는 정도의 그런 내비게이션. 기본적으로 이 뒷좌석 같은 게 너무 잘 만들어져 있죠. 예, A7 같은 경우는 뒷좌석 머리 공간이 A6에 비해서 조금 뭐 좀 더 좁다고 할 수 있죠. 근데 A6에 비해서 뒷좌석 공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좁진 않습니다. 루프라인도 그렇게 과격하게 꺾어내리진 않아서 아주 샤프하면서도 아주 세련된 그런 라인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내 공간도 좁지 않고 트렁크 공간은 깊이가 얕은, 깊이가 좀 트렁크 공간이 얕죠. 사실 이 차의 이 변속기가 지금 8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8단 변속기가 어우 잘 만들었어요. 어우, 이건 뭐 운전의 느낌이, 뭐 서스펜션도 지금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속도를 쫙 내면 그럼 자동으로 이게 그 스포티하게 서스펜션도 단단하게 바뀌고 핸들도 단단하게 바뀌고, 그 모든 세팅이 다 자동으로 이렇게 딱딱하게 바뀌어집니다. 물론 그걸 이제 수동으로도 할 수가 있지요. 우와, 이 치고 나가는 느낌은 정말 좋아요. 근데 이 차는 8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변속 느낌이 그렇게 DSG처럼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빠릿빠릿하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단이기 때문에 연비에서 꽤 나은 성능을 보이고요. 네, 고속에서 연비 주행이라든지 이런 정속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엔진 RPM이 낮아서 굉장히 부드럽고 정숙하게 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SG처럼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아마 정숙하고 세련된 주행 감각을 이 차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한한 게 이 차는 보스거든요. 보스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 제네시스에 있는 렉시콘보다 훨씬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네시스 렉시콘 오디오는 막 롤스로이스에 들어가는 거라고 막 자랑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우수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롤스로이스에 정말 렉시콘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를 찾아봐도 롤스로이스에 렉시콘 들어간단 말이 없어요. 뭔가 거기에 뭔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과장된 면이 있든가, 그런 것 같네요. 여튼 지금 보스 오디오보다 제네시스 오디오가 더 못하다, 뭐 이런 건 분명히 보이네요. 지금까지 아우디 A7 3.0T를 시승해 봤는데요. 뭐 놀라운 차죠. 기본적으로 뭐 서스펜션이면 서스펜션, 핸들링이면 핸들링, 뭐 정숙성이면 정숙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연비가 조금 아쉽네요. 3.0 터보라는 이 엄청난 파워가 내놓는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그 파워를 내기 위해서 소비하는 기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기름, 그리고 또 이 차의 기본적으로 비싼 가격, 그게 이 자동차의 유일한 단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